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27강입니다. 21세기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소통입니다. 미래의 소통 스타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최초 모험 소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책은 영국 작가 데니엘 디포의 대표적인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재미있게 보던 책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도 많은 세계의 애독자들을 갖고 있는 책이죠. 로빈슨 크루소는 소통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대화의 안간힘을 쓰는 한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는요, 선원으로 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죠. 난파당한 배에서 혼자만 살아남아서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떨어집니다. 홀로 된다는 것의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무인도 생활에서 끈질기게 소통의 끈을 잡습니다. 그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고요.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자신과 소통합니다. 야생 염소를 잡아다 키우고 앵무새를 잡아 자기 이름을 말하도록 가르치면서 자연과도 소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난파선 자네들을 가능한 한 하나씩 분해해서요, 쓸 수 있는 것들을 모으고요, 생활도구와 무기, 식료품과 금화 등을 챙겨와서 문명의 기술을 이용을 함으로써요, 문명 세상과의 소통의 끈도 이어갑니다. 그는 엄격한 일과표에 따라 생활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섬을 떠날 수 있었을 때요, 자신이 그곳에서 28년 2개월 19일을 보냈다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시간과 역사와의 소통도 잊지 않았던 것이죠. 마침내 무인도 생활 15년 되던 해요, 그는 사람과 소통하게 됩니다. 야만인에게 잡혀 먹힐 상황에 처한 포로 한 명을 구해서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영어와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면서 소통합니다. 결국 로빈슨 크루소는 35년 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사회와 소통하게 되죠. 로빈슨 크루소는요, 무인도 표류기죠.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의 모험과 용기를 대표하는 책입니다. 그렇지만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생존의 기본적인 힘은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통 욕구는 삶의 욕구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책입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은요, 소통 의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관계적인 존재인 인간이 본능적으로 소통의 의지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소통 의지를 갖지 않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소통을 위한 도구들을 개발해 왔고, 이러한 기술은 커뮤니케이션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앱 서비스는 서로가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셜앱과 연관된 간단한 도구와 유용한 서비스가 많이 생기면서요, 뜻이 맞는 몇몇 사람들과 만나 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집단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한편요,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한 만남의 자리에서 각자 스마트폰이나 아이폰만 들여다보는 묘한 광경이 만들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하철을 타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지하철을 타보면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과 같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짧은 시가 떠오르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사람들의 소통으로 외로움, 소외감, 고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과 소통으로 인간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소통의 욕망이 고독으로 묻어나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상적인 소통의 공간인 그것을 섬으로 표현했지만, 각자 웅크리고 앉아 타인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몸짓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서 넓은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섬을 연상하게 됩니다. 기계와 나만의 공간을 사는 젊은 세대는요, 기계와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트위터, 링크드인, 페이스북과 같은 2차원 소통 공간을요, 뛰어넘어서요, 3차원 소통 공간이 발명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고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이나 로봇 형태의 매체를 통해서요, 외부 사람들과 더욱 긴밀한 시간들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상경관 속에서 만나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요리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통의 대상으로 로봇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로봇은요, 노인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대화의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친구가 되고 1인 가구의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대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안드로이드를 자신의 아바타로 사용하고 먹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로봇으로 반려동물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피부까지 갖춘 유머 로봇이요, 아이들 양육하면서 그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경계가 허물어진 미래에는요, 소통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사이버 공간 속에서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게 되겠지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 애정, 인정을 받는 것, 이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와 양력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이버 세계 속 관계가 다양해지고 폭이 넓어질수록 현실 세계에서는 대인관계는 건강한 소통의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려서부터요, 기계에게 양육된 아이들은 사랑과 애착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과도 거의 소통을 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요, 그 어린 사람들은요, 이렇게 통화하는 것조차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디지털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면대면 방식입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고 가슴과 가슴을 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상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현대인들에게는요, 메타모드가 부족하다고 해요. 메타모드는 나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정말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죠. 현재 자신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감정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자녀들 부모가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기계와 소통하는 아이들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래 학자들은 앞으로의 인간의 표정과 감정까지 읽고 반응하는 로봇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기계는 차가운 기계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사회성 발달은 어려서 부모와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피부 접촉은 애착 형성에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부모의 가슴에 안겨 부모의 심장 소리를 듣고 부모의 손길을 느끼고 자라야 부모를 안전기지로 삼아서 두려움과 저항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낯선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을 갖게 됩니다. 미래가 요구하는 도전창의 혁신의 인물이 여기서 자라는 거죠. 소통의 또 다른 방식은요, 신체 언어예요. 그들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요, 다양한 팔과 손동작, 여러 가지 자세, 얼굴 표정, 눈의 움직임, 목소리 고조, 말투나 억양 등 의식적인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몸 언어로 소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서나 태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는요, 언어적 메시지보다도요, 신체 언어가 더 강합니다. 소통을 통해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석가짠 지물 같은 기계와 인간의 결합, 일종의 하이브리드 인간들이 SF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그들은 전제나 가면을 쓴 듯 무표정하죠. 가면을 쓴 페르소나의 인격인 사람들이 출연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21세기의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며 자기들은 소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인간 소통의 스타일을 흔히 4가지로 말하는데요. 이런 유형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적대 지배적 스타일입니다.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의 큰형 엘리압입니다. 이 스타일은요, 공격적이고 오만하고 경쟁적이고 완고합니다. 되게 다른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죠. 모욕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을 시험하는 경향이 있고요. 매우 비판적이죠. 경쟁하거나 이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막내 동생 다윗에게 퍼부어된 엘리압의 말 속에 이런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둘째 형은요, 적대복종적 스타일로요, 사울왕이 이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공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천천히 틀리게 하거나 요구받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아주 저항하죠. 왕인 사울이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리쳐 주기를 원하는 백성에게 보이는 반응에서 사울의 이런 스타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소통할 수가 없어요. 다윗 때문에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울이 아닙니까? 이들은 아주 냉소주의고 낙담하고 소외의 느낌을 갖고 자기 비판하고 나약함을 나타내는 스타일입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며 죽이려 했고 아들 요나단까지 믿지 못하며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사울이 일생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 스타일은요, 우호복종적 스타일입니다. 얘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때로 희생적이며 돕는 일에는 아주 편안함을 찾죠. 그러나요, 요청받은 일을 외에는 안 해요. 수동적이고 확신이 없고요, 무기력합니다.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죠. 자, 넷째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호지배적 스타일입니다.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안녕에 관심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유연하게 소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 동정, 지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기 자신과 의 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따뜻한 느낌 등을 서로 전달하려고 노력하죠. 이들은 타협을 모색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의존적인 사람들과 가깝고 우호적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지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이나 공격적이고 오만한 엘리압과 유연하게 소통하는 것, 또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진 사울과 소통하며 보이는 당당한 자신감을 볼 때 이 스타일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적합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정말 소통이 끊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통에 문제가 생겼죠. 모든 관계는 소통의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바벨탑이 파괴된 의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바벨탑을 쌓아 탑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죠. 인간들은 자신만의 소통을 꿈꾸며 인간의 이름을 내려는 작업을 하기 위해 과학이라는 이름을 소통의 기구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창조주와의 소통이 먼저 십자가상에서 회복되어야 함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이것이 기술의 한계입니다. 자녀의 감정을 다루는 법이나 소통하는 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모델링 학습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은 물론 부모의 언어 양식, 관계 방식, 감정 표현까지도 모방하죠. 부모가 하나님과 이웃, 자신과 자연과의 소통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거나 이에 대해서 자녀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미래를 향해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의 방법 유념하시고요. 다음 주에는요, 다윗은 어떻게 소통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